밤이 되면 고통에 가까운 외로움이 서희를 헤집어 놓았다. 김명선의 떼국물을 지우기 위해 버둥거렸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기고 간 것은 방 2칸짜리 판자집과 빈곤한 살림살이 어린 자식 둘뿐이었다. 분냄새 풍기는 엄마가 항상 그리웠다. 그러나 엄마는 남자의 여자였다. 더는 서희의 엄마가 아니었다. 돈을 많이 벌어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단지 돈이 꿈이고 목표였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 물론 지금도 바람은 불지만 그 바람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 정신적, 정서적으로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시시때때로 아팠다. 엄마가 그립다. 서희는 그의 아픔이 보였다. 그도 서희의 상처를 보았다. 그에게 사랑을 느꼈다. 서희는 남편을 만나 외로움이 옅어진 줄 알았지만 물질적 휴견인 역할만 할 뿐이었다. 엄마, 그렇게 외로웠어? 여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했어? 자식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남자가 좋았어? 그 남자가 떠나버릴까봐 겁이 났던 거야? 따지면서 물었다. 그래도 너를 버리지는 않았잖아. 오히려 네가 엄마를 저버렸잖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가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믿고 의지한 가족이 날 배신하고 위험한 존재로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가족이 채워주지 못하는 결핍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어쩔 수 없는 회피로 방황하는 주인공을 오늘 만나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이남선 작가님의 불 꺼진 창인데요. 이남선 작가님은 2018년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하셨고 단편소설 숲이가 당선되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불 꺼진 창은 2020년 신예 작가에 수록된 단편이고요. 우리의 긴 인생에서 지금의 어려움은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걸음을 주인공 서희를 빌어서 걸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불 꺼진 창, 이남선. 서희는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 힘들게 청한 잠은 이내 악몽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꿈속에서 낯익은 두 남자를 피해 도망다니는 꿈이었다. 매번 폭행과 추행이 있었으며 엄마를 찾아 헤매는 꿈이었다. 비슷한 꿈을 여러 번 꾸지만 결말은 항상 막다른 벼랑 끝에서 떨어졌다. 악몽을 꾸는 날이면 온종일 꼼짝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 이날도 몸의 기운이 발끝으로 빠져나가 일어설 수가 없었다. 잠을 잘 때도 힘들지만 깰 때가 더 힘들었다. 악몽의 잔상을 잊기 위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뷰티 영상과 강아지 영상을 이어서 몇 개 보고 나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벌써 오후 3시경이다. 저녁에 새로 가입한 성악 모임이 있는 날이라 외출 준비를 해야 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걸어갔다. 하얀 레이스가 달린 나이트 가운은
사그락 사그락 소리를 내며 허벅지를 스쳤다. 혼자 밥을 먹기는 귀찮고 입맛도 없어 빵 몇 조각과 커피로 아침과 점심 두 끼를 대신했다. 서희는 기지개를 켜며 몸 안에 가라앉은 기운을 밖으로 내보냈다. 따뜻한 물이 받아진 욕조 안에 몸을 담그니 모든 세포가 풀어지듯 온몸이 흐물거렸다. 다시 몽롱하니 졸렸다. 샤워하고 나니 빵 몇 조각의 열량은 다 소진됐다. 다리에 힘이 풀려 화장대 의자 위에 주저앉았다. 거울 속에 낯익은 여자가 퀭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 엄마의 얼굴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엄마를 닮은 얼굴이 싫어 그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얼굴에 스며있는 엄마의 모습과 예전 김명손으로 살았을 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화장을 시작했다. 새로 가입한 인터스타일 다이닝 성악 모임이 있는 첫날이다. 가입할 때 까다로운 입회 조건이 있었으나 방 관장의 가입 건의와 남편 직함이 서희의 신용을 보증했다. 그녀는 연령대가 맞지 않아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참여해보라는 말도 있었고 한시적으로 3개월만 하는 모임이라 가입했다. 그녀는 예쁘게 보이기보다 귀티나는 모습이 나도록 피부 화장에 시간 할애를 많이 했다. 기초 화장을 꼼꼼하게 한 후에도 서너 가지는 더 발랐다. 매끈하니 윤이 났다.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만 살짝 끝을 올렸다. 자칫 천박하게 보일 수 있는 마스카라는 하지 않았다. 코랄 핑크색의 립스틱을 바르고 같은 계열의 블러셔도 가볍게 했다. 고전적이면서 현대적 감각이 묻어나는 고급 소재의 원피스를 입고 샤넬 신상 핸드백을 들었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모습이었다. 화장하기 전과 후의 모습은 판이했다. 그녀의 나이에서 볼 수 없는 기품이 은은하게 맴돌았다. 잔향이 오래가는 딥디크로 마무리를 하고 이태원동으로 향했다. 성악 모임 장소는 언덕 위 고급 주택가에 있었다. 가정집을 문화공간으로 개방한 곳이었다. 위압감을 주는 담장과 달리 대문은 정갈하니 수수하기까지 했다. 번간장과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돌계단이 시야를 가렸다. 자연 속으로 만든 돌계단 모퉁이에 야생화가 수줍게 피어 있었다. 서희는 하이힐 때문에 조심스럽게 돌계단을 올랐다. 마지막 계단에 이르자 펼쳐진 정원은 장관이었다. 소나무는 담을 따라 관중처럼 서 있었다. 뒤쪽으로 남산이 감싸주었고 앞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서희는 외마디 작은 탄식을 냈다. 집 안에 들어서니 곳곳에 미술품들이 제 위치를 찾아 위엄있게 자리 잡았다. 고가의 미술품일지 모르나 정원이 주는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했다. 동행한 방 관장한테 하우스테이너라는 새로운 직종에 대해 들었다. 모임의 행사를 진행할 하우스테이너는 집과 집주인의 특성과 개성을 고려해 문화행사를 기획, 진행하는 사람이었다. 집주인이 공간을 개방하고 동참하여 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간다고 했다. 거실에는 이미 두 사람이 먼저 와 있었다. 하우스테이너가 다가와 요란하게 환대했다. 방 관장에게는 돌고래 소리를 내며 두 팔을 벌려 포옹했고 서희에게는 환영한다며 호들갑스럽게 악수를 청했다. 서희는 눈웃음으로 인사하며 악수를 받았다. 하우스테이너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탐욕도 엿보였다. 서희는 소파 끝에 엉덩이만 걸치고 허리를 곧게 폈다. 잠시 후 참석 인원 10명이 모였다. 하우스테이너와 달리 참석자들은
각자의 직업 특성을 보여주듯 개성 있는 차림과 태도를 보였다. 거실에서 티타임을 가지며 하우스테너가 참석자들을 소개했다. 패션 디자이너, 갤러리 관장, 시인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먼저 소개했다. 한 사람씩 호명할 때마다 가볍게 손뼉을 쳤다. 다음은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어 왔다는 기업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교수, 전직 국회의원, 모 단체의 이사장이라며 소개했다. 그들의 직함을 일일이 열거하는 게 주 목적이듯 지루할 정도로 온갖 부연 설명을 덧붙여 소개했다. 서희가 듣기에 하나같이 정체모를 부르주아라는 인식만 있을 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 명씩 소개가 끝날 때마다 박수 부대로 온 게 아닌가 싶었다. 이윽고 마지막으로 서희를 소개할 차례였다. 허스테이너는 남편의 온갖 직함을 모조리 말하더니 맨 마지막 부인이라는 한 단어로 매듭지었다. 남편을 등에 업고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게 새삼 초라했다. 정작 서희의 타이틀은 남편이 있는 아내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성악을 전공한 하우스테이너는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3개월간 여러분의 성악 지도와 행사 진행을 맡았습니다. 인터스타일 다이닝이라는 모임이 개인 가정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터에서 하는 모임 유형이라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주관하게 된 이유는 개인이 각자 자기 공간에 가두어진 채 혼자만의 문화를 항유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공간을 개방해서 서로 다른 관심의 예술 영역을 공유하며 균형 잡힌 예술을 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마티스의 허풍처럼 과감하게 원색을 병렬해서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음악, 미술, 의상, 음식, 실내 장식 등 문화예술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참여하신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의 작품에서 계절을 연상했고 그 작품에서 야수파 마티스를 떠올렸습니다. 마티스 색채의 의상을 별도로 준비했으며 그의 하풍처럼 공간 분위기도 미술품과 꽃으로 바꿨습니다. 하우스테이너의 장황한 설명은 야수파처럼 강렬하게 자신의 문화적 수준과 예술적 안목을 피력했다. 3개월간 하는 성악 모임은 노래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예술을 경험하자는 미명으로 사람을 알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다른 곳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한쪽에 놓여 있고 천장과 벽은 스피커 시설과 방음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작은 공연장으로 써도 손색이 없었다. 그랜드 피아노의 반대쪽에는 화려한 색깔의 옷과 용품이 걸려 있었다. 마티스풍의 의상을 준비해 두었다더니 드레스 코드를 직접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서희는 색감이 강렬한 마티즈풍의 옷과 액세서리를 보고 아름답다는 생각보다 알록달록한 옷을 어떻게 입을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옷 대신 기다란 스카프를 골라 목에 둘렀다. 허스테이너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답게 성악 개요와 수업에 대해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곧바로 발성 불렀다. 제대로 하는 발성은 아니지만 모음으로만 허밍처럼 부르기에 눈치껏 따라하면서 목을 풀었다. 그런 후 지정곡인 동심초를 불렀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 다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마음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한갓데이 풀림만 맺으려는고. 방관장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희에게 자주 눈길을 주었다. 그 눈길은 생경한 경험에서 오는 어색함을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1시간이 채 못 되는 연습이 끝나고 2층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10글자가 넘었다. 더는 투명할 수 없을 것 같은 잔에 붉은색이 매혹적으로 채워지면서 찰랑거렸다. 하우스테이너는 와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오래 숙성되어 혀를 감싼다고 하지만 그녀는 별다른 맛을 못 느꼈다. 어니언 스프와 필렛 미뇽 스테이크는 맛이 좋았다. 서희가 지급한 회비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옆자리에 앉은 방관장은 미소를 지으며 하우스테이너의 설명에 고개까지 끄덕이며 경청했다. 방관장을 알게 된 것은 남편 지인의 개인전 오프닝 파티 때 소개받았다. 그녀는 상냥하며 따뜻했고 상대를 무장 해제시키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바쁘게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지만 피곤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항상 생기 있었으며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서희는 그녀의 따뜻함과 배려가 좋았다. 저녁 시간이 길어지자 하우스테이너의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서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은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참석자들의 대화는 조용했으며 차분했다. 정각 9시가 되자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일어나 정중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처음 보는 사람들의 만남은 항상 피곤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희는 현관 센서등이 먼저 맞이했다. 철커덕 문이 닫히고 정막이 그녀의 동작을 일순간 멈추게 했다.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은 불을 켜놓고 나갔어야 했는데 잊어버렸다. 자신이 내뱉는 숨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어둠이 잠식된 집안에서 누군가 튀어나올 것 같아 선뜻 신발을 벗지 못했다. 그녀는 어두운 빈집에 들어가 불을 켜고 혼자 밤을 보내는 게 힘들었다. 서울로 온 이후 악몽이 잦아지면서 부쩍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 불안감은 악몽 속의 남자들이 찾아와 그녀의 삶을 뒤흔들 것 같은 두려움이었다. 서희는 급하게 스위치를 눌렀다. 거실의 백색 불빛만으로는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었다. 불안의 원인을 찾기라도 하듯 방마다 전등을 켰다. 주방과 욕실, 모든 조명을 켰다. 보지도 않는 텔레비전도 켰다. 안방 욕실이 캄캄했다. 어두운 기운에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다. 누군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아 뛰어들어가 스위치를 눌렀다. 집안의 모든 전열기는 스위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뇌신경을 자극할 만큼 높은 음의 아리아 곡을 틀었다. 귀가 찌릿찌릿했다. 아리아를 부르는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하우스테이너의 여자와 겹쳤다. 무슨 내용인지 어떤 성악가가 부르는지 모르지만 정막을 깨는 소리로서는 충분했다. 밤이 되면 고통에 가까운 외로움이 서희를 헤집어 놓았다. 어둠의 집에 모든 불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는 신호였다. 그녀는 옷을 벗어 내동댕이 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열무김치와 나박김치가 보였다. 갑자기 허기가 졌다. 저녁 시간 내내 고상함과 우아함을 쫓아가기 위해 그들과 함께했던 자신이 가식덩어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박김치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스테이크를 먹은 후 남아있던 느끼함이 사라졌다. 막힌 속이 뚫린 기분이었다. 개운하기까지 했다. 외로움과 두려움도 가신 듯 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날이지만 아무 연락이 없다. 오늘도 그는 들어오지 않으려나 생각하며 화장을 지웠다. 다음 날은 시 창작 수업이 있는 날이다. 특별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교양을 쌓는 데 필요했다. 그녀의 응어리진 멍울을 조금씩 푸는 방법으로도 괜찮았다. 요일별로 미술 수업도 정해져 있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골프와 필라테스 개인 지도도 받고 있다. 수시로 미술품 전시와 오페라 공연도 관람하고 플로리스트 수강도 했다. 남편이 그녀에게 부여한 것을 누리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김명선의 때국물을 지우기 위해 버둥거렸다. 어린 시절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삶이기도 했다. 빗나간 부분은 있었으나 우아한 소비를 하면서 온전히 누리고 싶었다. 경제적 여유로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로 서희는 살아있는 인형으로 얌전히 있어야 했다. 서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기고 간 것은 방 2칸짜리 판자집과 빈곤한 살림살이, 어린 자식 둘뿐이었다. 젊디 젊은 엄마는 몇 해 동안 외로움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밤이 되면 술잔을 기울이며 매번 똑같은 말을 내뱉었다. 이런 총구석에서 나 혼자 애 둘을 어떻게 키우냐며 한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신세 타령을 했다. 소주가 2병을 비울 때쯤이면 엄마는 눈물 콧물이 뒤범벅되어 짐승의 울음소리를 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해야지 어떻게 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서야 술자리를 끝냈다. 서희는 그런 엄마의 울부짖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 졸였다. 엄마마저 아버지처럼 없어질까봐 겁이 났다. 엄마가 쓰러져 잠들 때까지 매번 짐승의 슬픈 노래를 숨죽여 들어야 했다. 어느 날 엄마는 남자를 집안으로 들였다. 어린 서희의 눈에도 불량기가 있어 보이는 남자였다. 엄마는 남자가 좋았는지 계속 호호헤헤거리며 값싼 웃음을 보였다. 남자는 엄마에게 대하는 것과 달리 서희에게는 냉랭했으며 차가웠고 위압적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자식을 거두지 못하면서 남의 자식과 같이 사는 것이 화가 났는지 시시때때로 자기 분을 서희에게 풀었다.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서희에 관해서 얘기하면 여지없이 해초리를 들었다. 그 남자한테 해초리는 사랑에 매였고 훈육이었다. 그런 명분 없는 훈육의 매를 들 때 엄마는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다. 연년생인 오빠도 엄마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위협적인 남자의 행동을 보면서 오빠는 비위에 맞게 행동해야만 매맞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터득했다. 엄마는 날이 갈수록 점점 화장이 짙어져 분냄새를 사방으로 흘리고 다녔다. 더는 애 둘 딸린 엄마가 아니었다. 늦은 오후가 되면 엄마와 남자는 일을 나갔고 새벽녘에 둘이 함께 들어왔다. 어떤 날은 새벽에 들어와 밖에서 이어진 싸움이 계속됐다. 남자는 엄마에게 필요 이상으로 해픈 웃음과 끼를 피운다며 소리를 지르고 급기야 주먹이 올라갔다. 큰 소리에 자다 깬 서희는 뛰쳐나가 남자를 가로막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엉겼다. 남자는 감히 누구한테 대드냐며
상소리와 함께 어린 서희의 머리 끄덩이를 휘어잡고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세간살이를 걷어차고 집어 던지며 요란한 소리로 자신의 화를 표현했다. 깨지고 찌그러져도 아까울 것 하나 없는 물건들은 남자의 화를 표현하는데 제 몫을 다했다. 남자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그런 식으로 풀었다. 남자가 난장을 피우는 동안 엄마는 물소리를 유난히 크게 내며 씻었고, 오빠는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외면하는 엄마가 미웠지만 분냄새 풍기는 엄마가 항상 그리웠다. 그러나 엄마는 남자의 여자였다. 더는 서희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서희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내내 시간만 되면 바닷가로 갔다. 검푸른 수평선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나 바람과 함께 되돌아오는 것은 슬픔뿐이었다. 반짝이는 모래바람을 핑계 삼아 실눈으로 눈물을 가렸다. 하얀 거품의 파도 소리와 바다새들의 울음소리는 지난날 엄마가 쏟아버린 악다구니의 끔찍한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엄마의 한숨 속에 배어있던 썩은 냄새와 분냄새가 바람과 함께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코를 부여잡았다. 남자의 폭언과 폭력보다 피부치들의 방관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엄마의 화장이 점점 짙어졌지만 집안 살림은 여전히 어려웠다. 구질구질하고 때국물이 흐르는 이곳, 서희는 바다를 보면서 강원도를 떠나 서울로 가는 꿈을 매일 꾸었다. 돈을 많이 벌어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어떤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 줄은 몰랐다. 단지 돈이 꿈이고 목표였다. 하얀 거품 같은 꿈을 꾸고 난 후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조급함과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도 서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와 남자는 집에 없었다. 부엌에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니 한숨이 나왔다. 그녀를 보고 있던 오빠는 이따가 설거지하라며 잠깐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다른 날과 달리 표정과 말투가 부드러웠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너 성관계 해봤니? 그건 왜 물어? 그거 끼고 할 테니깐 나하고 한번 하자. 미친 새끼 아냐? 내가 오빠 맞아? 서희는 품고 있었던 침전된 감정의 오물바가지를 쏟아부었다. 눈이 돌아갔다. 육두 문자를 외치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다. 남자에게 맞았던 아픔을, 대들지 못했던 울분을, 방관하고 있었던 식구에 대한 미움을, 그동안 누적된 증오를 오빠에게 모두 퍼부었다. 짐승의 소리로 토해냈다. 어릴 적 서희가 들었던 엄마의 짐승 소리와 비슷했다. 오빠는 잘못했다며 손을 싹싹 빌었다. 뱀처럼 눈치만 살피며 살아온 탓에 그의 비겁함과 간사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평소에 서희는 엄마의 남자를 항상 조심했다. 그러나 오빠가 내뱉은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로도 오빠는 서희가 자는 방을 기웃거렸다. 그럴 적마다 가슴 졸이며 하루빨리 집을 벗어날 생각만 했다. 서희는 고등학교 졸업을 손꼽아 기다리며 집을 나갈 계획을 세웠다. 서울로 가고 싶었으나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은 너무 큰 곳이었으며 두려움의 도시였다. 남자와 오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엄마의 존재는 마음에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안정적으로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았다. 정선에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었다. 채용형 인턴직으로 딜러 부분에 응시했다. 폐광지역 출신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가산점을 부여받고 다행히 합격했다. 그렇게 혐오스러웠던 누더기 같은 곳에서의 흔적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다. 기숙사가 있기에 그녀에게는 더없이 좋은 직장이었다. 산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싫었으나 19해 동안 어둠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음산한 집이 아니라서 좋았다. 서희는 합격의 기쁨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몰래 가방을 싸서 새벽녘 삼척을 떠나 정선으로 향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흰머리마저도 고상하게 보이는 주부 수강생이 차분하고 고운 목소리로 은동주의 바람이 불어 시를 낭독했다. 부드럽게 들렸으나 내용은 한 글자씩 서희 가슴에 박혔다. 수업을 맡은 강사는 윤동주 시인의 정체된 삶, 현실에 안주하는 소극적인 삶을 괴로워한 이유를 설명했다. 무릇 서희는 자기 삶의 방식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렸다. 더는 강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책망에 대한 변명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반석은 충분히 안주하며 살아도 돼.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 물론 지금도 바람은 불지만 그 바람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 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남들이 평생 겪어야 할 괴로운 시간을 이미 다 겪었고 충분히 고통받았어. 다른 데서 찾는 만족감과 행복을 나는 여기서 찾는 거야. 옳고 그른 판단은 누구도 하지 마. 내 삶의 가치 부여는 내가 하는 것이니깐. 서희는 잘못하면 큰 소리를 낼 뻔했다. 강사는 시의 주제인 현실에 안주하는 자기 삶을 성찰하면서 각자 한 편의 시를 쓰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세 개의 꼭지점 별 모양 엠블럼이 달린 승용차는 강변을 달렸다. 그녀는 음악을 틀지도 않고 멍하니 앞차의 번호판을 보며 핸들을 잡았다. 한참을 달리고 나니 갈증이 났다. 북한강 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차가운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휴대전화를 보니 문자가 쏟아졌다. 오후에 골프 연습 시간을 알리는 문자, 백화점 MVG에게 보내는 행사 안내, 방 관장의 부재중 전화, 그 외에 광고 문자가 서너 개, 반갑지 않은 문자들만 있었다. 마지막에 남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일이 끝나지 않아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의 문자는 짧고 몸이 건조했다. 글자들이 먼지가 되어 날아다녔다. 코 속으로 들어갔는지 싸하니 매캐했다. 그녀는 갑자기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딜러로 일할 때 카지노를 드나드는 사람을 보면서 돈의 유무가 아닌 다른 성질의 것으로 고객을 구분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크든 작든 중독에 빠져
영원히 서서히 잠식되어가는 사람과 단순히 여흥을 즐기는 사람으로 나누었다. 초라한 행색의 주부도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며 게임판에 달려드는 낯빛은 온전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빛을 잃어가는 사람은 주말보다 주중에 더 많았다. 돈다발을 흔들며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상대했고 게임칩을 쌓아놓고 거들먹거리는 행태를 지켜봐야 했다. 추잡한 추파도 견뎌야 했다.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다. 집에서 안전하게 떠나는 것만이 여고생 서희가 꾸었던 꿈이었다. 너무나 급급했기에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 안정된 직업이 주는 적은 월급은 그녀를 고여있는 물 안에 가두었다. 소극적인 삶에 만족하면서도 조금씩 시들어갔다. 바람을 쐬고 따뜻한 햇볕을 받아 치유하며 성장해야 하나 그녀는 멈춰버렸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시시때때로 아팠다. 검푸른 동네를 보면서 품었던 하얀 꿈은 고작 집을 나오는 것이었다. 서희는 그동안 모은 돈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면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혼자서 술병을 비우던 엄마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통곡했던 소리가 다시 들렸다. 엄마가 도망갈까봐 잠을 못 자고 마음 졸였던 그때가 생각났다. 엄마가 그립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 주었던 엄마가 새삼 고마웠다.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으나 그 누구도 서희를 찾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가끔 먼 발치에서 엄마를 보고 왔지만 식구들 앞에 나서지는 않았다. 예전과 다름없는 그들의 삶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항상 몸서리를 치며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강원도 정선에서 고여있는 시간으로 7회를 보냈다. 1년 주기로 반복적인 생활이었다. 점점 지쳐갔다. 방전되어 더는 예전과 같은 해를 보내기 힘들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카지노에서 야간 근무로 룰레 게임 테이블을 맡았을 때였다. 그는 멍하니 돌아가는 원판 테이블을 보고 있었다. 눈 속에 공허함이 가득했다. 서희는 그에게 자꾸 눈길이 갔다. 텅 빈 동공으로 룰렛을 보고 있는 그에게 칩을 걸으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그는 카지노에 왔다. 여전히 초점 없는 눈빛이었다. 중독에 빠져 영원히 잠식되어가는 눈빛과는 달랐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그에게 눈길뿐 아니라 마음이 쓰였다. 아침 퇴근길에 우연인지 우연을 가장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그가 서희에게 다가왔다. 서희가 보낸 눈빛이 어떤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그를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전차의 뜬금없는 이혼 요구에 몇 년간 소송 끝에 혼자 되었다고 했다. 무엇이 그토록 아내를 힘들게 했는지조차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전차는 아이 둘을 데리고 외국으로 가버리고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다. 서희는 그의 아픔이 보였다. 그도 서희의 상처를 보았다. 사랑받지 못했던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말이 크게 다가왔다. 어릴 적 어쩌다 엄마가 보낸 미소에도 좋아했던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느꼈다. 카지노 딜러로 일하면서 받은 유혹과는 달랐다.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도 알려주었고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누군가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해준다는 것이 더 없는 사랑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희에게 말했다.
경제적 여유로움을 주겠지만 자식은 낳지 말자고 했다. 결혼식도 하지 말고 시댁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녀의 식구들과 연락을 단절하고 이름도 개명하길 원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며 단속하거나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말수가 적고 순종적으로 보였던 그녀였기에 그는 차선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조목조목 이야기했으며 확고한 대답을 듣기 원했다. 비즈니스로 거래 계약을 하듯 빠르게 일을 진행시켰다. 서희는 그런 그가 믿음직스러웠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얕은 즐거움을 깊이 만끽했다. 자신이 약속한 것이 나중에 어떤 것으로 다가올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의 아내가 되면서 김명선에서 김서희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서희는 그의 차가움을 알지 못했다. 방 관장의 갤러리에서 특별기획 전시 프리뷰가 있는 날이다. 며칠 전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 방 관장은 서희에게 귀한 분들만 초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이면에 서희도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대접한다는 속내를 알 수 있었다. 방 관장은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다. 그만큼 이번 전시에 기대하는 바가 큰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 관장이 서희를 가까이 하는 데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구매 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어느 자리에서든 서희를 부르면 그 모임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았다. 젊은 나이에 미모가 큰 몫을 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며 분위기에 순응하는 그녀의 태도를 모두 좋아했다. 서희는 방 관장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항상 살갑게 대하며 마음 써주는 고마움이 훨씬 컸다. 저녁 외출이 내키지 않았으나 방 관장의 초대를 거절하지 못했다. 긴 시간에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갤러리로 향했다. 방 관장의 갤러리는 영동대교 남단 옆에 있는 고층 빌딩 맨 위층에 있다. 건물 1층에 고급 수입 자동차 전시장이 있기도 하여 누구나 찾기 쉬운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갤러리 내부였다. 바닥은 블랙 디크 원목으로 깔렸고 벽은 일반 갤러리와 다르게 옅은 회색빛이 감돌았다. 높은 천장의 조명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낮은 조도로 켜져 있어 은은함을 내뿜었다. 그림을 비춘 스포트라이트는 작품의 확고한 입지를 밝혔다. 갤러리 한쪽 코너에 숲이라는 푸른색의 그림이 가벽에 나무처럼 걸려 있었다. 물감이 겹겹이 얹어진 푸른색 그림은 고목의 껍질에서 바다를 만나는 착각을 일으켰다. 가벽 뒤쪽에는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차려진 테이블이 보였고 서빙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테이블 쪽에는 통창이 있어 어둠이 주는 답답함은 없었다. 영동대교 불빛이 한강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강 건너의 불빛들은 아름다운 저녁을 만들기 위한 무대 조명 역할을 했다. 단순함과 화려함의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 자기 색깔을 바라며 묵직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원화로 보기 쉽지 않은 박수근의 모자 작품도 보였다. 4명의 여자 얼굴이 그려진 청경자의 소품과 요즘 그림값이 치솟는다는 중국 작가 천리 앤칭의 작품도 있었다.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은 부피와 상관없이 자기 값어치를 뿜어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빈들은 경매장에서나 볼 수 있는 미술품을 어떻게 전시하게 되었냐며 방 관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감탄을 자아냈다.
번관장의 오프닝 인사말이 유난히 길었다. 세레모니 축배를 들면서 번관장의 웃음은 계속되었다. 화수분의 웃음이었다. 윤영근 언버블루 연작작품 옆에 스티커가 붙었다. 수묵화 같은 그림은 먹빛의 절벽, 그 절벽의 검은 실루엣의 그림이었다. 서희가 꿈에서 맞닥뜨린 절벽이 그림에서 보였다. 맞은편 쪽에는 이병석, 환희, 바람이 머무는 곳, 강렬한 색채의 변화를 대자연의 품에서 바람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세계를 암시하는 그림이었다. 그녀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였다. 바람의 움직임 속에 고요함을 조용히 담으며 환희를 꿈꾸었다. 그 환희는 결국 방관장에게 돌아갔다. 서희는 구매 의사를 가질 만큼 신미안을 키우지 못했다. 아직은 부족했다. 그렇다고 체면 때문에 덜컥 살 만큼 만만한 가격은 아니었고 사고 싶지도 않았다. 방관장 역시 서희에게 그림을 팔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방관장은 어색하게 겉도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하고 전시 오프닝을 여러 번 갔는데 아직 이런 분위기가 어색한가 봐요.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그렇죠. 내가 무리하게 오라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해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귀 기울여 보세요. 작품이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서희 씨는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서희는 마음써줘 고맙다고 인사했다. 번관장 말대로 그림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여성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 많다는 박수분의 모자 작품이 그녀의 발걸음을 오래도록 멈추게 했다.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흰색 저고리 사이로 가슴을 드러내놓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는 젖을 물고 있는 아이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이었다. 작품은 화강암을 연상시키는 기법으로 투박한 질감에서 내뿜어 나오는 힘이 강했다. 그녀에게 해준 것이 없는 엄마지만 그림처럼 젖을 물렸으리라 생각하니 그리움이 밀려왔다.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또다시 끌어당기며 그리워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엄마였다. 서희는 남편을 만나 외로움이 옅어진 줄 알았지만 그의 차가운 성격은 물질적 휴견인 역할만 할 뿐이었다. 갤러리를 나온 그녀는 바로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삼척을 찍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강원도를 떠난 지 2해 만이다. 엄마가 하던 호프집 건너편에 차를 세웠다. 가게가 비좁아 길가까지 파란색 플라스틱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하루의 때를 흠뻑 묻힌 초라한 손님들은 자리를 차지하고 생맥주를 마셨다. 주인이 바뀐 것은 아닌지 지켜보았다. 엉덩이를 흔들며 맥주잔을 들고 다니는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엄마의 남자도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10수년 동안 술장사를 하지만 나아지는 것 없이 예전과 다름없었다. 서희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린 착각이 일었다. 엄마, 그렇게 외로웠어? 여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했어? 자식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남자가 좋았어? 그 남자가 떠나버릴까봐 겁이 났던 거야? 목이 조여들도록 슬픈 질문을 삼키며 따지면서 물었다. 그래도 너를 버리지는 않았잖아. 오히려 네가 엄마를 저버렸잖아. 한쪽 가슴에 묻어든 그리운 엄마가 맥없이 대답했다.
서희는 엄마와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어떤 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아니, 상처가 너무 깊어 성장이 멈춰버렸다. 영원히 불구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붉게 염색한 엄마의 긴 파마머리와 엉덩이를 쳐다보았다. 주름 치마를 걸친 엉덩이는 유난히 도드라져 심하게 흔들렸다. 엄마를 한참 동안 보고 돌아왔다. 서희는 밖에서 어두운 집을 올려다보았다. 창문이 캄캄했다. 불을 켜놓고 나왔어야 했는데 또 그냥 나온 것이다. 불 꺼진 집으로 들어가기 싫어 벤치에 앉았다. 왕복 운전으로 힘들었지만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며칠 전까지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는 어느새 땅속으로 울음소리를 갖고 들어갔다. 대신 풀벌레와 귀뚜라미 소리가 났다. 소리에서 가을 냄새가 나는 듯 했다. 성금 밤바람이 신선했다. 숭숭 구멍이 뚫린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휑하니 훑고 지나갔다. 뚫린 구멍에 엄마의 잔상이 들락거렸다.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 아버지의 뿌연 모습과 찢어진 눈으로 눈치만 살피던 오빠도 있었다. 목을대를 요동치며 고함을 지르는 남자도 뚫린 구멍에서 살아나왔다.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뚫린 가슴에 악귀같이 달라붙어 그녀의 딱지 앉은 상처를 또다시 뜯어내고 있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그녀는 방마다 불을 켤 것이다. 성장을 멈추게 했던 가해자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 무서움에 모든 스위치를 켤 것이다. 알아듣지도 못할 아리아 곡을 틀고 외로움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냉장고를 뒤질 것이다. 숭숭 뚫린 어두운 가슴을 밝혀줄 스위치를 찾아 헤맬 것이다. 오늘 밤도 그에게서 연락이 없다. 네,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남산 작가님은 서양화를 그리는 미술 작가이기도 하는데요. 그림을 그리듯 색채가 담뿍 담겨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깊은 우물이 삶의 자양분 역할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을 꾹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의 깊은 우물 속을 댓글로도 한번 토로해보면 어떨까요? 네, 하수담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